안녕하세요. 백영주입니다. 오늘 인문학과 함께하는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요즘 인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인문학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것이 인문학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기원전 1000년부터 인문학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거론되었었죠. 그런데 다시 한번 지금 인문학의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인문학이 열풍이 부는 것은 스티브 잡스가 어느 날 나는 소크라테스와 한나절을 보낼 수 있다면 애플에 반을 걸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인문학이 뭔데 애플에 반을 걸을까? 라고 보았더니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제시를 인문학이 하더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인문학에 열광하고 있죠. 그런데 기원전 1000년에 만들어졌던 이런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브랜드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계는 달라졌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변했죠. 오늘 여기서 살펴보는 것처럼 선진국이 개념이 좀 변했다라고 알 수 있겠는데요. 과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부가 형성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선진국의 기준이었다면 지금의 선진국은 어떻게 방역을 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안전을 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선진화의 개념의 변화다라고 하고 있겠죠. 탈세계화의 심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선진국에서 많은 그 노동력을 값싼 곳으로 옮기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코로나 시대가 열리고 나니까 비행기가 안 다니고 각국의 문이 닫혔죠. 그래서 요즘은 리쇼어링이라고 하는 용어가 생기면서 자국에서 자체 해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우리는 탈세계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친환경의 부상이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그린 뉴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친환경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오염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되어지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겠고요. 언택트 문화다라고 하고 있어요. 너무 많은 산업이 변화했죠. 온라인 구매 급증이 됐고요. 원격 교육, 재택근무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면접 또한 화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렇게 언택으로 수업을 하게 되는 걸 보면 굉장히 많이 변한 것을 알 수 있겠죠.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AI, VR 같은 것들이 우리 일반에게 나와 있어요. 얼마 전에 테슬라 AI 데이가 있었어요. 제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았더니 그 AI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두 번째 시간에는 한 170cm 되는 어떤 남자가 나와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로봇인가 보다 라고 했더니 테슬라에서 2022년에 이 로봇이 상용화 되어져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제 로봇 시대가 다가왔고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로봇이 모든 것을 지배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는 되었지만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너무 메말라 가고 있는 우리의 감성과 사랑과 휴머니즘이더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AI가 발달되어졌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성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기계가 다 완벽하게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이게 영성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금강대학교에서는 이렇게 불교를 지향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의 일원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성과 휴머니즘과 감정은 결국 4차 산업에서 꼭 필요한 인재를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는 휴머니즘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럼 이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감정을 이야기를 하죠. 그럼 인간의 감정은 과연 무엇과 연결되어질까요?
앞으로 산업과 연결되어지죠. 그런데 이 산업은 앞으로는 감성을 건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감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상력을 키워야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4차 혁명 시대에는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상력인 거죠. 그런데 이 상상이라고 하는 것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들은 아니에요.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의 베이스에 깔려 있고, 상상이라고 하는 것을 힘력자를 써서 상상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힘을 기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상상력이 만들어졌을 때 결국 우리는 창의력과 연결되어진다라고 하고 있어요. 4차 산업혁명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창조적인 것과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상상력과 창조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기원전, 1000년 전으로 들어가서 그때 이야기했던 신화의 이야기를 브랜드와 섞어서 한 이 장면을 보면서 공부하도록 해봅시다. 브랜드 속 신화 이야기예요. 우리는 기원전 1000년에 이미 3000년 전에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져서 쓴 오디세이가 있어요. 그리스 시대 때 이야기인데요. 그림에서 보이는 것 같이 이 그림은 테시스의 결혼식에 에리스라고 하는 불화의 여신이 참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불화의 여신은 어디에 가서도 불화를 일으키겠죠. 그래서 이 테티스는 이 여신을 초대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 화가 난 테티스는 이 결혼식에 사과를 하나 집어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과에 뭐라고 쓰여지냐면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주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랬더니 많은 여신들이 내가 1등을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경쟁적으로 내가 1등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에 3명의 여신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는 헤라가 되겠고요. 하나는 아프로디테, 하나는 아테네가 돼요. 그런데 제우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들의 신 제우스가 원래 심판을 해야 했으나 자기 부인이 헤라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 아프로디테, 우리가 이야기하는 비너스거든요. 비너스와 누구를 뽑기가 너무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에게 이 사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파리스가 나와서 가장 아름다운 여신을 뽑는 장면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헤라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의 반을 내가 너한테 다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테네는 내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아프로디테는 그러면 너는 나에게 뭐를 줄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가장 아름다운 여신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명의 여신이 준다라고 하는 이 선물은 결국 다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파리스는 남자였어요. 남자들 어떤 여자를 선택했을까요?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주겠다 하는 아프로디테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로디테가 가장 아름다운 여신으로 뽑히게 되어지는데요. 오늘날 그래서 우리는 이 아프로디테는 가장 아름다운 여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많은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요. 17세기에 그렸던 로벤스의 파리스의 심판이에요. 한 장면을 보시게 되겠고요. 이렇게 파리스는 아프로디테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여자 중에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누굴까라고 뽑아보니 헬레나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헬레나는 결국 파리스에게 건너가게 되는데요. 이 헬레나는 그리스의 왕비예요. 메넬라오스라고 하는 왕의 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부녀였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파리스라고 하는 왕자한테 건너가게 되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가 트로이로 전쟁을 하러 가는 거예요. 헬레나는 파리스를 따라서 트로이로 갔기 때문에 전쟁이 시작되어지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트로이 전쟁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호메르스가 2권의 책을 쓰게 되는데요. 한 권은 일리아드가 되겠고 하나는 오디세이예요. 그런데 이 일리아드는
전쟁을 10년 동안 하게 되어지는데 이게 일리아드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오디세우스, 아주 지략이 강했던 오디세우스는 트로이의 목마를 만들어서 선물을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싸움에서 졌다, 우리 이제 돌아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트로이의 목마를 선물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속에 또 다른 지략이 숨어 있었죠. 그리스 병사들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선물로 받아들이게 되었던 이 트로이는 결국 트로이의 목마를 들임으로 인해서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지죠. 이것을 우리는 일리아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싸움에서 이기고 나서 집으로 그리스로 돌아가는 과정, 이 10년 동안의 여정을 쓴 것이 오디세이인데요. 오디세이는 굉장히 많은 여신들의 이야기, 그리고 많은 유혹의 이야기, 또 아주 가야 할 길에 대한 아주 수많은 역경과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글로 쓴 것이 오디세이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많은 것을 다 설명드리기에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 우리가 오늘 브랜드에 쓰여진 오디세우스가 그려진 그림, 여러 가지 오디세우스가 만난 여러 여신 중에서 오늘은 세이렌이라고 하는 여신의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이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이렌, 그거와 마찬가지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세이렌은 반은 인어 아가씨고 얼굴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 세이렌은 노래를 너무 잘 불러서 이 섬을 지나가는 모든 뱃사공들을 불러들이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 들어온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 아름다운 여신에게 끌려 죽음을 알면서도 가는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판무파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 고혹적인 여자에게 빨려서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는 이런 여인, 이런 것들을 우리는 판무파탈이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세이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어부들을 부르고 있는 장면이죠. 결국 이 목소리에 취해서 가게 되면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 세이렌의 여인의 이야기죠. 지금 여기서도 보면 이 어부가 갔어요. 그랬더니 유혹하고 있는 장면이죠. 또 하나의 그림을 보면 지금 이 여인이 이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굉장히 몸을 밀착해서 남자를 유혹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에로틱하게 그림을 그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혹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그림이 이 세이렌이라고 하는 그림이 되겠는데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세이렌의 그림을 그리게 돼요. 신화 속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현대에 와서 20세기에도 클림트가 그린 세이렌의 이야기가 되겠고요. 가장 그 남자를 유혹하는 그림 중에 잘 표현된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그림이 워터하우스의 세이렌인데요. 세이렌의 지금 이야기를 오디세우스는 어떻게 통과할 수 있었을까요? 오디세우스는 10년 동안 여정을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여신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요. 물론 사랑하는 여인도 있었을 것이고 유혹에 당해서 같이 살던 여인들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여인이 이야기를 하기를 이 세이렌의 목소리를 들으면 너도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 한 가지 비법을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뭔가라고 봤더니 귀에 밀랍을 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 보이듯이 어부들이 모두 밀랍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소리를 못 듣게 되겠죠. 그런데 오디세우스는 이 목소리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자기는 길을 막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둥에 묶어서 내가 방향을 지시하다 하더라도 너네는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남기면서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지금 많은 세이렌들이 와서 지금 유혹하고 있죠. 그러나 이렇게 몸이 묶여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세이렌의 방향대로 가지 않고 약속한 대로 그곳을 지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세이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러면 이 세이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해줄까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유혹에 빠져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유혹에 빠지지만 이 유혹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아주 정직하게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세이렌을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15세기에 그려졌던 세이렌이에요. 두 개의 꼬리가 이렇게 달려졌죠. 이 꼬리 달린 세이렌은 오늘날 어디에 쓰여지냐? 스타벅스에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초기에
초기에 스타벅스의 로고인데요. 두 개의 꼴이 달린 세이렌인데 이 세이렌이 오늘날 스타벅스에서 그림이 좀 바뀌었음을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초기에 그려졌던 이 세이렌은 너무나 외설적이어서 제재를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이렌의 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스타벅스는 왜 이런 마케팅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냄새, 향에 취해서 너네들 우리 매장으로 들어와라 라고 하는 마케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3번 콩을 볶았다는 거예요. 냄새가 퍼져나가도록. 그리고 우리가 커피를 많이 마시면 몸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커피를 마시고 있잖아요. 세이렌의 마케팅과 일치하는 이런 기법을 쓴 것이 스타벅스에서 쓰여진 로고예요. 그렇게 기원전에 만들어졌던 이런 소설 속의 주인공이 스타벅스 로고에서 오늘날 쓰여지는 걸 보면 굉장히 메시지가 여러 가지로 쓰였음을 알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지금 빨강색이 있고 초록색이 있어요. 미국을 상징하는 빨강색은 무엇일까요? 이 아이덴티티가 있는 색깔, 미국을 대표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생각나시나요? 이것은 코카콜라예요. 우리가 미국을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상징적으로 빨강색은 코카콜라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코카콜라 병 기억나시나요? 이 병도요, 여인의 인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허리 좀 잘록하고 이 모습이 결국 여인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번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 이 색깔은 스타벅스에 쓰여지는 초록색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미국을 상징하는 새로운 세계의 연상일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곳에서 여신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는 걸 보면 오늘날에는 이렇게 그때 쓰여졌던 인문학적인 요소가 오늘날 이렇게 새로이 쓰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또 한번 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테네 학당이 나왔어요. 우리는 기원전 1000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아테네 학당은 라파엘로가 그렸는데 이때를 우리는 르네상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에 입각해서 재생, 부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2500년이 흘렀는데 다시 한번 재조명하는 인본주의에 대한 이야기예요. 르네상스는 이렇게 이탈리아에서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라파엘로는 아테네 학당이라고 하는 그리스 철학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는 이야기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라파엘로는 르네상스 시절의 아주 대표 화가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빈치, 미켈란젤로 같은 사람이 있는데요. 라파엘로는 아버지가 궁정 화가였기 때문에 일찍 궁전에서 인문학적인 요소를 공부를 다 했음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을 좀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탄생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아테네 학당은 그리스의 성인 58명이 그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디오게네스 이런 여러 명의 그 성인들의 이야기가 들어가는데요. 가장 중심이 되어지는 요곳에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어요. 플라톤은 이렇게 손을 했는데요. 이데아를 이야기를 해요. 이데아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형이상학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 사실이 아닌 또 다른 곳에 진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데아를 이야기를 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손을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데요. 자연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플라톤은 이데아를 이야기했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든 자연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정립시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 명이 이렇게 아주 그 가운데 중심에 서서 그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강론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오게네스도 여기에 나와요. 디오게네스는 알렉산더 대왕의 이렇게 그 하수관 밑에서 살고 있거든요. 알렉산더 대왕이 가서 디오게네스에게 너는 뭐가 필요하니?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디오게네스가 지금 나는 이 하수관 밑에서 잘 살고 있는데
너가 와서 이 그늘을 비췄기 때문에 너만 비켜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설화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림 속으로 등장한 것이 아테네 학당이에요. 아테네 학당이고, 라파엘로는 다시 또 한번 이렇게 마르게리따라고 하는 여인을 그리게 되는데요. 성모 마리아를 이렇게 아름답게 그려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성모 마리아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아름답게 그렸을까요? 사랑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이에요. 라파엘로는 마르게리따라고 하는 이 여인을 너무너무 좋아하게 돼요. 너무 좋아하는데 이 라파엘로는 궁정화가였고, 마르게리따는 빵집 아가씨예요. 그 빵집 아가씨는 신분이 같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라파엘로는 그래서 추교경의 조카와 약혼을 하기는 하지만 결국 결혼은 하진 않아요. 왜냐?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편에 걸쳐서 마르게리따를 주인공으로 해서 그림을 그려지게 되는데요. 이 그림을 보세요. 지금 나는 오로지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라고 여인이 지금 라파엘로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그림이 그려졌을까, 누구였을까 라고 보았더니 마르게리따를 그리면서 지금 여기에 팔찌에 라파엘로라고 쓰여져 있는 팔찌를 하게 되었고요. 여기 가만히 보니까 요 약지에 반지를 끼웠어요. 그래서 둘은 언약식 같은 것을 했음을 알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라파엘로는 갑자기 37살에 죽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일찍 죽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 열병에 걸려서 죽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처방을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실제는요, 라파엘로는 이 마르게리따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밤마다 외출을 했대요. 그래서 너무 과로한 사랑의 행각으로 37살에 죽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는 여인을 두고 죽기가 너무 힘들었겠죠. 그래서 모든 유산을 이 라프로나리나에게 줘라라고 유산을 쓰게 되는데, 이 여인도 그 이후에 2년 만에 죽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왜 이렇게 일찍 죽었을까라고 오늘날 살펴보았더니 이 여인이 짚고 있는 가슴의 밑에 온폭 파인 게 보이게 되어지는데요. 오늘날 살펴보았더니 유방암을 앓고 있었던 마르게리따였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마르게리따, 라프로나리나 이렇게 같은 동호회의 이름이거든요. 이런 이름을 가졌던 마르게리따도 또한 라파엘로가 죽고 2년 후에 죽었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 편에 걸쳐서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의 주인공으로 마르게리따를 주인공으로 넣어서 그린 그림이죠. 톤도론이라고 하는 이런 동그란 원 안에 라파엘로가 그린 성모 마리아인데요. 너무 아름답죠. 아까 이야기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성모 마리아를 그린 그림이죠. 여러 편에 걸쳐서 이렇게 성모 마리아를 아주 아름답게 그리게 되어지는데요. 이 그림은 시스틴의 마돈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돈나는 마리아를 뜻하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식스틴이라고 하는 이 교황이 이쪽으로 나와라라고 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 성모 마리아는 지금 구름 속에서 출현하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딱 나왔어요. 그리고 커튼 속에서 나오는 장면이죠. 성모 마리아를 안고 있는 마리아죠. 그런데 요 밑에 이렇게 두 개의 천사를 그려놨어요. 이 천사는 이 마르게리따, 이 마리아가 딱 쳐다봤을 때 아주 시점이 일치하도록 이렇게 그렸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천사가 오늘날 어디에 쓰여졌을까요? 엔젤리너스 커피에 쓰여져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천사의 이미지는 15세기에 그려졌던 라파엘로의 그림에서 탄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헤라예요. 헤라는 제우스의 부인이죠.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건요, 제우스와 헤라는 남매예요. 그런데 이 제우스는 너무 많은 여자들과 바람을 피워요. 그래서 헤라는 이 제우스를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막 늘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약속할 수 있어. 너가 원하는 건 다 해줄 수 있어. 이렇게 제우스가 꼬셨다는 거예요. 결국 헤라와 결혼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우스는 여러 여자들과 바람을 피워요. 제우스는
변신도 가능한 신이에요. 그래서 황금비로도 변하고 황소로도 변하고 심지어 구름으로도 변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그림을 많이 그리기도 했는데 헤라로서는 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질투에 불타올랐던 헤라인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이 헤라는 오늘날 어떤 브랜드에서 쓰여졌을까요? 여성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화장품에서 헤라를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리스의 신화의 여인의 이야기가 헤라라고 하는 화장품을 탄생시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헤라 화장품을 쓰면 굉장히 위치도 신분 상승도 되고 또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여인처럼 이렇게 헤라 화장품이 아름다움을 크게 부각시키는 용어로 쓰이는 헤라 화장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헤라에서 차용되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의학 선서를 하게 될 때 지금 이런 마크를 보게 되어지는데요. 의료의 신 아스클레피오스가 어느 날 죽은 사람을 치료하고 있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치료 도중 뱀 한 마리가 방 안으로 들어왔는데 뱀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로 휘둘러서 뱀을 죽인 거예요. 그랬더니 잠시 후에 또 한 마리의 뱀이 약초를 물고 와서 그 뱀에게 올려놨더니 뱀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본 아스클레피오스는 뱀이 했던 대로 그 약초를 글라우코스 입에 갖다 대었더니 살아났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아스클레피오스는 뱀을 사용해서 지팡이를 만들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서를 하거나 의학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는 이 뱀이 있는 지팡이를 사용하게 되어지는데요. 히포크라테스 선서에서도 이 지금 뱀이 있는 지팡이를 사고 있죠. 의협의 종사하는 일원으로서 인정받는 이 순간에 나의 일생을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라고 하는 이런 서약을 하면서 로고로 쓰여지고 있는 지금 WHO의 마크도 결국은 이 지팡이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우리나라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가 사용되어지고 있는 신의 이야기가 되겠고요. 구급차 표시예요. 사이렌을 울리며 지나가는 구급차에서 막대기에 달린 뱀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은 아스클레피오스의 신의 상징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 마크를 썼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신화 속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이렇게 뱀을 중심으로 지팡이를 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또 뱀이 등장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뱀이 두 마리가 되어졌죠. 아까는 아스클레피오스는 뱀이 한 마리였고요.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의학의 신으로 쓰여질 때는 뱀이 한 마리가 되겠고요.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에는 이렇게 두 개의 뱀이 얽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헤르메스는 그럼 누굴까요? 제우스의 아들이에요. 제우스의 아들인데 이 헤르메스는 전령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빠르게 무엇을 소식을 전하는 게 전령이잖아요. 전령의 신이었던 이 헤르메스는 뱀 두 마리에 둘러싸여 있는 지팡이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스클레피오스는 한 마리, 또 헤르메스의 지팡이는 두 개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뱀이 있는 지팡이를 들고 전령의 신은 소식을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우리가 살펴볼 것은 헤르메스의 모자와 신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령 빠르게 다닐 수 있는 것은 결국 모자와 신발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우스의 아들 헤르메스는 전령의 신으로 쓰여지고 있다 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시 한번 재조명해서 쓰고 있는데 모자의 이미지를 살려서 헤르메스에서 광고하고 있는 모델에도 헤르메스의 그 스타일에 따라서 스카프를 연출한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군 육군 의무부에서 헤르메스의 지팡이를 휘장으로 쓰고 있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깜짝 놀랄 일이죠. 아까 아스클레피오스는 한 마리가 의학의 술인데 왜 이렇게 두 마리를 그럼 잘못 쓴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이해의 결과로 쓴 것은 아니었을까?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나 헤르메스는
다시 한번 이 두 개의 뱀이 재생과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초적인 의미로는 두 마리의 뱀 헤르메스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잘못된 결과라고 하기에는 미 의무부에서 뭐 잘 알고 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해석을 달리할 방법도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네이버에서도 이 헤르메스의 모자를 쓴 거예요. 지금은 이 네이버에 쓰여졌던 이 모자의 로고는 없어졌는데요. 아마 네이버에서는 전령의 신, 빠른 속도, 그리고 빠른 전달을 이야기하면서 네이버에서 쓴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모자 이야기가 나왔고요. 헤르메스 이러면 다시 한번 우리는 또 깜짝 놀랄 일이 있죠. 헤르메스 가방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가방은 보통은 한 1,000만 원에서 몇 억을 호가한다라고 알려져 있는 이 헤르메스예요. 이 17년도에 경매가 4억 3천이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헤르메스는 다시 한번 전령의 신이기도 하지만 부의 상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헤르메스 가방 이러면 버킨백, 켈리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버킨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느 날 영화배우 버킨이 헤르메스 회장과 같은 비행기를 타게 돼요. 그런데 이 버킷이 가방이 쏟아지면서 모든 것이 바닥에 쏟아진 거예요. 그걸 본 헤르메스 회장이 가죽 가방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름을 버킷이라 이름을 진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탄생이 되어졌고요. 켈리는 우리 그레이스 켈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모나코 왕비가 사용함으로 인해서 켈리 가방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헤르메스에서는 이렇게 상징적으로 켈리 버킨 백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여자들이 열광하고 있는 건데요. 가방뿐만이 아니라 옷에서도 이렇게 여러 곳에서도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겠고요. 이렇게 또 다른 신에 대한 이야기가 또 한번 등장하고 있어요. 베르사체인데요. 이 조각상은 메두사예요. 이 메두사는 모든 머리카락이 뱀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뱀으로 된 이 메두사를 바라보기만 해도 상대방이 돌로 변하게 돼요. 그런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메두사를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메두사를 죽이기 위해서 페르세우스에게 부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가 메두사를 죽여서 머리를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자기도 돌로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방패를 가지고 가서 죽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목을 벨 수 있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메두사는 누구였을까요? 메두사는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인데 포세이돈이 계속 꼬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너와 같이 지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 이 메두사가 그 유혹에 넘어가요. 그래서 아테네 신전에서 사랑을 나눈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테네는 그 순결의 여신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네 신전에서 이렇게 사랑의 행각을 보고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이 메두사를 뱀의 머리로 만들어서 상대방을 돌로 만들게 하는 이런 신화 속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메두사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베르사체에서는 왜 썼을까요? 너무 무시무시한 지금 이 뱀의 머리를 하고 있는 메두사는 베르사체에서는 이 베르사체의 로고를 보고 너무 아름다움에 취해서 돌로 굳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긴 거예요. 그래서 베르사체는 이렇게 메두사의 머리를 가지고 자기의 로고로 쓰였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너무 재미있는 것은요. 이렇게 사치스럽고 호화로웠던 진짜 베르사체가 어느 날 죽임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너무 일찍 죽게 되어져서 갑작스럽게 죽게 되어져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동성애자였던 그 애인이 죽임을 당하게 돼서 50살의 나이로 일찍 생을 마감했던 베르사체 회장의 이야기를 보면 이 베르사체의 로고와 메두사와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상상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 철학을 가지고 있었던 베르사체 회장의 죽음도 의문사로 남긴 했지만 이 메두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상상하기도 해요.
그 이후에 이렇게 메두사가 머리를 잘렸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잘린 머리를 아테네에게 갖다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는 전쟁의 여신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메두사가 달린 지팡이를 들고 있는 것이 이 메두사, 이 아테네의 여신의 특징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시무시한 이렇게 메두사의 이야기가 베르사체에 쓰여진 또 한 번 브랜드의 이미지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여러 곳에서도 쓰이게 되어지는데요. 지금 의류에서도 또 목걸이나 이런 액세서리에서도 쓰여지고 굉장히 많은 곳에서 쓰여지고 있는 베르사체의 그림, 사진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 카라바조의 메두사인데요. 저는 이 작품을 직접 보았는데요. 이 방패에 그려졌더라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대체 평면적으로 그림을 그리잖아요. 이 방패는 아까 우리가 페르세우스가 방패를 들고 거울에 비친 모습으로 죽였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거에 착안해서 카라바조는 진짜 방패처럼 만들어서 방패에다가 이 메두사의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17세기에 활동했던 카라바조는 특이한 기법을 써서 메두사를 그렸는데요. 실제 보면 너무 무시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무서움을 연상케 하는 메두사의 이야기였고, 이제 이 여신은 너무너무 아름답죠. 그리스의 여신이에요. 우리는 그리스 시대에 돌아가서 보면 가장 아름다운 인체 비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원시 시대의 비너스는 굉장히 뚱뚱하게 이만하게 그려요. 왜냐하면 주술적인 의미로 풍요와 다산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리스 시대의 비너스는 우리 인간을 그린 것이 아니고 신화 속에 나오는 여신으로 그렸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밀로의 비너스나 니케의 여신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체 비율을 발견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오늘날 비너스는 어떻게 그릴까요? 보테르라고 하는 사람은 또 이렇게 뚱뚱하게 그려요. 왜냐? 모든 여성들이 구둥신 아주 날씬한 여인을 선망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 보테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해악스럽게 굉장히 뚱뚱한 여인이 비너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지금 보이는 이 조각상은 니케의 여신상이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대로 아주 구둥신의 여인으로 만들었어요. 이 니케의 여신은 NIKE라고 하는 이 팔뚝을 가진 이 니케의 여신이에요. 그런데 이 니케의 여신의 이것은 어디에 쓰여졌을까라고 보았더니 나이키에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니케, 이렇게 NIKE가 결국은 나이키를 탄생시켰다라고 하고 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후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마라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니케의 여신과도 밀접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날개가 오늘날 나이키에 쓰여지는 용어로 쓰여지게 되어지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 나이키의 로고를 가격을 얼마 받았을까요? 3달러 받았대요. 근데 지금은 몇십 조의 가치를 가지는 걸 보면 처음에 그렸던 이 알바 학생은 너무 속상하겠죠. 그러나 자기가 그렸던 이 나이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 걸 보면 아주 커다란 자부심을 느끼지 않을까요? 디오니소스예요. 디오니소스는 허벅지에서 태어난 미친 남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제우스는 여러 여자들과 애정 행각을 해서 그 아이를 많이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헤라가 질투를 하게 되니까 머리에도 집어넣고 다리에도 집어넣고 막 이래요. 그래서 디오니소스는 제우스의 허벅지에서 태어난 남자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남자의 이 허벅지는 여자의 자궁을 이야기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태어난 디오니소스는 술의 신이에요. 그래서 술의 신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디오니소스를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디오니소스는 바카스라고 하는 이름을 탄생시키죠. 디오니소스 또는 바쿠스라 이름 지었던 술의 신은 이렇게 바카스를 만들어내는데 동아 회장이 어느 날 독일에서 이미지를 뭔가를 만드는
자양 강장제를 만들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바카스는 술의 신이기도 하지만 재생, 부활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바카스라고, 바쿠스가 바카스가 되어지는 이름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이 바카스는 1961년에 만들어졌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50년 넘게 같은 이름으로 우리에게 강장제 역할, 피로 회복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브랜드는 이렇게 탄생되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카라바조가 그린 그림이에요. 바쿠스예요. 두 명의 술의 신을 연달아 그리게 되어지는데요. 자기의 자화상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림인데요. 얼굴이 입술도 마르고 되게 병색이죠. 실제로 성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로서는 성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자기도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병색이 짙고 입술도 메마르게 그렸어요. 그리고 손에 포도를 쥐고 있는데 디오니소스, 이 바쿠스는 술의 신이니까 아마 와인을 생산하는 이 포도가 원료일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포도를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머리에 월계관을 쓰고 있는데 이 월계관은 내가 빨리 나았으면 좋겠음을 희망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한 번 바쿠스를 그리게 되는데요. 지금 그 술잔을 잡은 걸 보세요. 아주 여성스럽게 이렇게 잡고 있죠. 그리고 어떻게 허리에는 리본을 메고 있어요. 이런 걸로 보아서 그림이 굉장히 여성스럽게 그려졌죠. 그래서 우리는 카라바조를 동성애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라바조 17세기에 그려졌던 이 바쿠스는 다시 한번 이렇게 재조명되어지는데 이 카라바조의 그림을 보세요. 손톱에 보았더니 때가 낀 것도 그대로 표현한 걸 보면 아마 카라바조는 그림을 미화시켜서 그리는 거에는 익숙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린 카라바조의 바쿠스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것들이 또 어디서 많이 쓰여졌는데 보니까 구찌 핸드백에서도 쓰여지고 있더라라고 하고 있어요. 양쪽 끝에는 호랑이 두 마리가 있는데 디오니소스는 아버지인 제우스가 보내준 호랑이를 타고 티그리스 강을 건넜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호랑이 두 마리가 구찌에서도 사용되고 있어요. 디오니소스와 제우스는 디오니소스의 아버지였고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호랑이가 다시 연상되어져서 구찌에 쓰여졌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원전 1000년에 쓰여졌던 신화 이야기가 오늘날에도 다시 쓰여지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는 천재적 융합, 이런 이야기들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AI 시대가 우선시 되어지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상상하고 상상력이 길러져서 창조를 만들어내는 것들은 결국 인문학적인 요소에서 가능했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의적인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상상력을 길러야 하고요. 상상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문학적인 요소가 갖춰져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과거의 인문학이다 라고 하면 인간이 가져야 할 여러 가지 Who am I? How to live? How to die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인문학의 요소였다면 19세기에 와서는 문사철이라 해서 학문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이 기초적인 학문이 결국은 우리에게 필요한 부의 미래의 이야기를 바꿔놓더라 하던 이야기예요. 엘빈 토플러가 이야기하기를 이제 우리의 부는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상상과 창조력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야기를 듣고 상상력과 창의력이 풍부한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모르 파티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나누게 되는데요. 이 아모르 파티는 운명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과거에 만들어졌던 이런 용어들이 오늘날 이렇게 다시 쓰여지는 것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철학에 대한 이야기가 밀접하게 상상력과 창조력을 기르는 것에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같은 동시대에 살지만 서로 다른 생각이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